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27일에는 미 의회를 찾아 영어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동맹 70년 역사를 되짚으며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내용이 회담 직후 문건의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추가 조치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 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짚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어뢰에 이어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까지 마련하며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불리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강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협의의 깊이와 폭을 훨씬 더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확장 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을 결심하는 단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안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에선 대중의 기대와 현실을 모두 충족할 조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 언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부터 다음 날 국빈 만찬까지 한미 정상이 함께할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국빈 만찬 준비를 위해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청하고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entertainment, guests will enjoy musical selection by Broadway stars Norm Lewis, Leah Solinger, and Jessica Bosk. 로이터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해구상 가동에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25일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에 맞춰 동영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는 관측입니다. As a government employee, federal law prohibits me from discussing campaign-related topics from this podium. So I will be following that law. 만약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가 출마 선언 뒤 첫 공식석상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안보와 경제 협력 사안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주중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주중 대사에게 엄정 교섭, 즉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문제에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부른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되는데 외교부도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개하며 맞받았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순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말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지만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등에 대해서도 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는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일본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이 기존 50여 개에서 산업과 건설기계, 반도체 등 798개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시 시행 전까지 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상황 허가를 받은 것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송 전 대표는 송구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등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한국에서 계획이나 좀 정해진 일정 같은 거 있으신지? 네,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기자들한테 말씀드린 거 신경대로 아주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법 입법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연 1.2에서 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만 저리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도 대환 대출 접수에 나섭니다.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도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책이 뒤늦게 마련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은 32살 전준혁 씨.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란 임대인 말과 달리 실제로는 8번째로 거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집주인이 공사 대금을 다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먼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전 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선순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 배당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전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도 개별 호수 세입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엔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회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 조항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다가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통과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요구를 하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안도 이번 달에야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길 가던 6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분간 이어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친구와 함께 주택가를 걷던 고등학생 A군. 마주오던 남성 쪽으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방어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고 A군은 태권도라도 하듯 온몸을 날려차기까지 합니다. 남성이 고꾸라졌는데도 멈추지 않는 발차기. 급기야 충격으로 튕겨나간 남성이 건물에 크게 부딪혔지만 A군은 폭행을 계속합니다. 머리로 들이받은 뒤에는 연이어 뺨을 때립니다. 결국 남성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로 길에 널브러지고서야 A군은 10분가량 이어온 폭행을 끝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 남성과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곧 소년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3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이 범죄는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서울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행인을 치었고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의 사후 대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 조치 없이 집으로 간 이 남성. 이후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뒤 현장을 다시 찾아 목격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겨 구조 조치마저 늦어지게 만든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또 그리고 배달 도중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까지 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는 표혜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가운데 부모님을 모욕하는 비난에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고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표 씨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영상물을 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알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존에 잡힌 인터뷰 일정을 제외한 모든 유튜브 활동은 잠정적으로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위해서 떠납니다. 5박 7일 동안 떠나는데 미국의 한미 안보동맹 상징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1953년 미국 의장대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의장대가 각각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의 외벽 광고물이 기사 1면에 실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내 한 광고업체가 제작한 이미지인데요. 이곳뿐 아니라 백악관 인근 등 주요 도로에도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곳이 현재 많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방미가 미국과의 관계의 굳히기 성격이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굳히기 단계에 들어가고 이어서 5월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쐐기를 박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번 방미를 기점으로 리스크도 선명해진다고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갈등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겠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현재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모습인데 태극기를 지금 옮기고 있네요. 네. 정상회담 이외에 눈에 띄는 일정들도 굉장히 많죠? 네, 먼저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한국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 등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300여 명이 함께하는 오찬 자리가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 천안함 전 함장, DMZ 목함질의 부상자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오찬의 진행자나 기념 공연자 등도 모두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경제 사절단 120여 명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함께 공급망, 또 기술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회담 비롯해서 여러 일정들 속에서 도출해낼 결과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인데 굉장히 지금 크게 의대 블랙홀이라는 5글자가 좀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에 지방 대학들과 정치권에서 의대를 유치하는 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는 의대 유치가 대학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수목적 대학인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에서도 의대 신설을 요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의대 유치를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회 차원에서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기나 총선 승리의 해법으로 모두 이 의대 유치만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쓴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교수는 과거에 의대가 있는 대학들이 폐교한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 의대가 난립하게 되면 후발주자나 또 상황이 열악한 곳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의대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였고요. 또 의대 블랙홀 현상이 사교육 시장을 왜곡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제2의 승하양 막으려면 이번 주말에도 음주운전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네, 배승하양이 사고를 당한 곳에는 중앙선과 인도 쪽에 방호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내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지적도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스쿨존의 안전 펜스나 방호 울타리 등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각 부처가 내놓은 관련 지침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따라서 이를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나 횡단보도 신호기처럼 도로교통법으로 강제하는 의무 설치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안전 펜스, 방호 울타리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무단 횡단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지금 이 위쪽에 나와 있는데 설치비가 비교적 저렴하긴 하지만 강한 충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반면 화면에서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차량 경로 이탈 방지가 주 목적인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비교적 강한 충격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설치비는 보행자 용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스쿨존용 방호 울타리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신형 소재를 활용하면 설치 비용은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더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방호 울타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큰 만큼 이런 방호 울타리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들 논의가 되고 또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실질적인 대책들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막내가 50세, 파출소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막내가 50세인 파출소, 흔히 지방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만여 명 중 30%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20대는 17.5%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고령화에 대해서 의무경찰제도 폐지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의무경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젊은 경찰관들을 기동대 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찰들만 남게 됐다고 분석한 겁니다. 네, 그래도 경찰분들이니까 50대여도 몸 관리를 좀 잘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먼저 경험이 풍부한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에 비해서 체력이 부족하거나 또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담당하는 사건들은 가능한 한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 조치를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이 단점을 보완할 만한 대책은 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고래 사진이 굉장히 좀 크게 실려 있고요. 고래 추적 연구,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낸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래 연구를 위해서는 전자꼬리표를 고래 몸에 달곤 합니다. 활동하는 위치와 수심, 또 수온 등을 알아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고래에게 부착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총이나 긴 대롱 같은 도구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고래 가까이까지 접근한 다음 고래가 물 밖으로 잠깐 나올 때를 기다려서 뾰족한 것을 이용해 이 꼬리표를 달았던 건데요. 충돌 가능성도 있고 또 고래도 뾰족한 것에 찔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구진이 신개념 기술 시연 장면을 공개했고요. 그 장면이 지금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는 고래만 제가 봤는데 이 위에 동그라미 속을 보니까 이게 드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이 고래 위를 따라다니다가 고래가 물 밖으로 떠오르는 순간 생수병만한 전자 꼬리표를 공중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꼬리표는 뾰족한 물체를 장착하지 않고 있고요. 그저 고성능 흡착판을 중력을 이용해서 고래 몸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 연구 끝에 현재는 부착 성공률이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충돌 걱정도 없고 또 고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자꼬리표는 13시간 동안 고래 몸에 붙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연구자들의 드론 조종 훈련이 필요할 거란 연구진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드론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들을 좀 덜 힘들게 하고 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연구 방법들은 계속해서 좀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단의 무력 분쟁이 9일째 이어지면서 미국과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속속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수단에 있는 우리 교민 28명도 현재 안전한 곳에 모여 대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수단의 반군 신속 지원군이 수도 하르툼의 대통령궁 인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드 알피트르 휴전 기간이지만 끊임없이 총성이 이어집니다. 화면 속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 지원군 사령관이 내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군벌 간 무력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단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대피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100명을 철수시켰고 영국도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It was dangerous and precarious, but nevertheless we managed to use both C-130s and A-400 aircraft to go in, collect our diplomats and their residents and fly out to safety. 이탈리아는 자국민 등 170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C-130 수송기 2대를 하르툼 공항에 대기시켰습니다. 독일과 일본, 캐나다 등도 항공편과 육로, 선박 등을 이용해 자국민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중에도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이 이어져 일부 대피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들의 차량이 공격당해 1명이 다쳤고 포트 수단으로 이동하던 카타르 차량은 약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력 분쟁이 격화되자 교황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Rimane purtroppo grave la situazione in Sudan. Perciò rinnovo il mio appello affinché cessi al più presto la violenza, sia ripresa la strada del dialogo.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8명으로 현재까지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를 위해 군용기를 수단 인근 지부티에 대기시키고 있고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해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 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로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는 어제 저녁 8시쯤 부산에서 이륙했습니다. 교민의 안전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그제 지부티 미군 기지에 도착한 C-130J와 같은 항로를 거쳐 마찬가지로 지부티를 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 폭락을 부른 테라 사태 장본인 권도영 측이 미국 증권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도영 측 변호인은 현지 시각 2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며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과 참의원 보궐선거 결과 5곳 중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던 한 곳에서만 패배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지바 5구, 야마구치 2구와 4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 등 4곳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와카야마 1구에서 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인 3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1석을 더 확보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매일 당정이 회의를 해왔던 이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우선 특별법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남보다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이제 법제하고요. 또 이 LH가 이제 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좀 진일본된 내용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경우 이제 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이라든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대규모 이렇게 집단적인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LH가 이제 공공 매입 주택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세입자들한테 시중 가격의 한 30에서 한 50% 정도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인데, 네. 이걸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공공이 매입하는 걸 이제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건 좀 한층 더 진일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아직 피해자 쪽에서는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기준과 관련해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 지금 피해 주택의 이제 보증금 채권, 과연 이걸 공공이 매입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피해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이걸 원하고 있고, 야당도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지금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우선 매수권과 세금 감면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일단 이제 이 피해 보상을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근저당 설정된 전세 사기 주택을 좀 조사를 했더니 모든 매물에 이제 선순위 채권이 최대한으로 잡혀 있어서 정부가 국고를 들여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채권자한테만 돌아가고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그리고 이미 사실은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제 쫓겨난 세입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이제 대책도 좀 빠져 있는 게 눈에 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27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번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역전세난이 지금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빌라 55%가 전세값이 떨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4분기와 이제 올해 1분기를 좀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였거든요. 이 빌라형 전세 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연립과 다세대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했더니 4분기 대비 1분기에 와서 가격이 떨어진 게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체 평균이 55%에 달하고요. 특히 이제 이 빌라왕 전세 사기가 집중됐던 강서구의 경우에는 1분기 전세 거래 비중이 약 61%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뭐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이제 대체적인 빌라 전세값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빨리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전세난이 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도체 한파로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최악의 실적을 좀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보니까 2분기에는 이제 15년 만에 전체 적자가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 1분기도 사실 어닝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반도체 부분에서만 한 4조 원 가량의 적자를 냈는데 그나마 신형 휴대폰 갤럭시 23가 잘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6천억 원 정도 간신히 영업이익 적자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자, 문제는 2분기입니다. 2분기에는 신형 휴대폰 판매도 신통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적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2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2천억 원 이상이 이제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적자를 낼 경우에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이제 8년 만에 15년여 만에 이제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27일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잠정이익은 96%가량 급감했는데 어쨌든 지금 감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2분기 저점을 찍고 이제 하반기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 부분이 좀 국한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좀 불안합니다. 네,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뭐 여러 면으로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한하는데요. 아마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이 가장 관심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칩스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워낙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경제 여기에는 이제 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이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 외교가 얼마나 이제 성과를 낼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 네. 당장 내일입니다. 1분기 GDP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4분기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0.4% 성장했기 때문에 만약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수 있는데 간신히 좀 플러스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28일에는 3월 산업활동 동향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1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또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PC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5월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또 이번 긴축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연준 하반기에는 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지만 다만 이 같은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또 GDP 발표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대표 화장품 회사죠. LG생활건강과 아모레가 최근 나란히 주요 제품의 광고 모델을 교체했습니다. 각각 전지현과 송혜교에서 수지와 블랙핑크의 로제로 바꿨는데요.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부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해 9월 설화수의 모델을 바꿨습니다. 2018년부터 5년 가까이 활동하던 송혜교를 내리고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를 기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출신 배우 틸다 스윈튼을 합류시켰고 제품의 로고와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지난달에 3년간 활약한 전지현 대신 아이돌 출신 배우 수지로 광고 모델을 바꿨습니다. 두 회사 모두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 내 인지도가 높은 모델을 하차시킨 것입니다.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수출보다는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젊은 모델로 교체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는 전체 해외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해외 영업이익은 1년 만에 마이너스 85%를 기록했습니다. LG생활건강도 대중국 매출이 2021년 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9천억 원으로 감소하며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국내 기업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28%가 줄었으나 프랑스와 일본, 미국은 늘거나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아모레나 LG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브랜드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아모레나 LG를 쓰느니 프랑스나 뭐 이런 명품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 내 애국 소비가 확산하며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전반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행인 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 지난해부터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등 더는 개인 간 소액 물품 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기는 활개치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다 못해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한국의 집중 수사가 주춤한 사이에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YTN이 확인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 이른바 사이트 피싱 피해자는 지금까지 최소 600여 명.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이어 네이버 안전거래라며 가짜 결제 페이지를 보내 돈을 송금받는 범죄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후 경찰은 집중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빨리 잡히거나 늦게 잡히거나 시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뿐이고 한 7, 8건은 검거가 되고 있어요. 되게 잘 잡히는, 그러니까 검거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범죄고 나중에 이제 잡힐까라고 통보를 하고. 반년이 지난 현재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여전히 사기 판매글이 판을 치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건 결국 검거 소식이 아니라 경찰 수사중지 통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으로 추정돼 범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받으니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희망 가질 수도 없고 피해 복구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좀 있었고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걸 수사당국 역시 확인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개인 간 소액 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기 판매글을 적극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은행 역시 사기 계좌 지급 정지에 소극적입니다. 대책은 더디고 수사는 오리무중.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는 오늘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 챗 GPT가 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챗 GPT를 활용해 수업하고 또 시험도 이를 이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희대 대학원 빅데이터 전공 수업 시간에 챗 GPT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 행렬을 만든다라고 하고 공식. 이게 나오는데 공식이 이제 교수가 질문하면 무엇이든 즉각 답을 내놓지만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수는 강의를 도울 다양한 보충 자료를 빠르게 찾아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은 단순 계산이나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이되 챗 GPT의 답을 검증하고 질문을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배웁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옆에 보조 조수 끼고 하는 느낌인데 광범위하게 물었을 때는 그걸 다 계산하는 연산조 중에 이제 틀리는데 그걸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아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정답을 뱉어내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챗 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20명이 모두 똑같이 챗 GPT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예시 문제가 있어서 한 번쯤 돌려보기는 했어요. 돌릴 때마다 챗GPT가 나오는 답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정답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챗GPT 바로 쓸 수 있는 답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조금 써봤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 챗GPT의 답을 그대로 긁어서 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현재 챗GPT는 도표 등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어 챗GPT가 답할 수 있게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이해하면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학습시켜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확 느꼈습니다. 챗GPT가 막 등장한 지금 이른바 과제 표절의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면 암기력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걸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답을 어떻게 구할지, 이 생각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지 등 계속 질문하고 사실을 그대로 주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에 들어선 출소자 갱생시설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을 어디에 짓느냐보다 어떻게 주변 지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갱생시설 운영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 원롱면에 위치한 금성의 집. 오랜 수영 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이곳은 지난해 9월 파주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에 성범죄나 존속살해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지금 시설 맞은편에 있는 마을회관 옥상 위에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과 마을회관은 바로 코다할 거리에 있는데 거리로 따져도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 건물과 노부부만 거주하는 단독주택 역시 시설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선 뒤 불안감 때문에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불안해서 나올 수도 없고 바깥 생활 지금 봄이라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거의 못 나오죠. 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주민들은 정체성을 숨긴 시설도 문제지만 시설 개소를 미리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파주시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의 건축물들 사이에 증축 및 사용 승인을 파주시청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줬다라는 게 저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순찰활동 강화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시설 이전 추진 등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어진 데다 대체 용지 마련 없이 무작정 이전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 관계자 역시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선 갱생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주거가 아닌 상업지역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만나기도 편하고 일자리 알아보기도 편하고 뭘 배우기도 편한 데 있는 것이 낫죠. 조용한 전원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만 지역과 관계없이 갱생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어디보다는 어떻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할 오염수에 대한 환경 평가만 했을 뿐 사고 이후부터 새어나간 방사성 물질에 해양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농축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달 초 일본의 방류 후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4차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바다로 배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작동 전까지 배출된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앞으로 배출할 오염수 양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만 한다는 겁니다.
1,500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희석시켜 내보내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운전 및 정지 기간 이후 향후 또 배출할 총량을 가지고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전문가들은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슘이나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석한다 해도 결국 바다로 버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양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인 영향을 보는 환경영향평가에 넣어놓고 같이 걸어놓고 평가를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양 방출보다 육상 장기 보관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 수사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we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horribl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ll get it settled very quickly.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출마일에 맞춰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ll never surrender. We're going to beat this virus.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beating this virus is beating Donald Trump.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은 두 사람의 대결이 반갑지 않습니다.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최근 미국 유권자 1,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8%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번 조사에서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맞대결을 전제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46%가 바이든 대통령을,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43%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는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피아니스트 박진영이 스페인 프리미어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은 박진영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스페인에서 폐막한 제64회 프리미어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고 동시에 실내악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은 1위 상금으로 2만 유로와 특별상 상금 8천 유로까지 우리 돈으로 약 4천여만 원을 받습니다. 아울러 1위 수상 특전으로 스페인의 하엔, 우베다, 말라가와 독일의 보훔에서 연주 투어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깨끗한 공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이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출퇴근길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1mm 안팎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이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광주가 19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며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지방까지 확대하겠고요. 수도권에도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